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년 3회, 20년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이제 법에 관련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계산 문제나 뭐 시퀀스 이제 이런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이제 드릴 겁니다. 1번 문제를 보시죠. 네. 1번. 2대1 높인 기어리스 엘리베이터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고 2대1 로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대1 로핑이라는 건 뭐냐면 1대1 로핑이 있고 2대1 로핑이 있고 뭐 다른 비도 있긴 한데 먼저 1대1 로핑은 뭐냐면 로프가 이제 걸려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로프가 걸려 있는데 기체가 요 기체가 1m 움직일 때에 로프도 1m가 움직인다. 이제 그러면 1대1이에요. 1대1로. 이 밧줄이 움직이는 길이만큼 요 기체도 움직인다. 그게 1대1이고 2대1 로핑은 뭐냐면 기체가 1m 움직이면 이 로프는 2m가 움직인다. 그게 이제 2대1 로핑이에요. 일단 그 개념부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엘리베이터 적재 화중은 1000kg예요. 1000kg. 얘는 적재가 1000kg인데 톤으로 바꾸면 1톤이죠. 그렇죠? 1톤만큼 무게를 실을 수 있고요. 속도는 140 분당 140m를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구동 로프의 바퀴의 직경이 760. 이게 이제 구동 로프고요. 여기에 이제 모터가 연결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냥 도르래고 요 직경이 얼마인가 봤더니 요게 760mm. 미터로 환산하면은 0.76m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체의 무게는 이제 요 추하고 상쇄되니까는 상관없고 평형률은 0.6이고 효율은 이제 기타 어쩌고 저쩌고다.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 권상 소요 동력이 얼마일까요? 네, 권상기에 대한 용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종류가 두 개죠. 위가 이제 9.8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9.8이 들어갈 수도 있고 6.12가 들어갈 수도 있죠. 요거는 초당, 속도가 초당일 때, 요거는 속도가 분당일 때. 그럼 지금은 뭐예요? 속도가 분당이죠. 분당이니까는 9.8을 안 하고 6.12를 대입을 할 겁니다. 식은 K 무게 속도. 자, 이 속도가 분당이라는 거예요. 분당이라는 거고 그때 요 무게는 톤입니다. 단위가 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지금 식이 어떻게 되냐면 책에 이렇게 돼 있죠. 효율 빠졌네요. 책에 6120 이타에 K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책에 나오는 이제 요 단위는 요거는 이제 킬로그램이죠. 그렇죠? 톤이 킬로그램,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이제 단위가 환산이 되니까 6.12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이게 10의 3승이 돼서 6120이 되신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좀 여기 단위 있는 환산을 해놨으니까 어떤 거를 대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6120 해가지고 킬로그램을 대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톤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뭐 책에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톤으로 한번 해보죠. 결과값은 똑같고 6.12에다가 곱하기 효율이 얼마냐면은 2대1 로핑일 경우에 효율이 0.8이다 80%다 라고 그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평형률이 0.6이고요 0.6이고 무게는 1톤이고 속도는 14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7.16이 나온대요. 17.16 그렇죠? 킬로와트. 두 번째,
이게 문제인데 전동기의 회전수가 얼마일까요? 전동기의 회전수가 얼마일까요? 지우고 전동기가 이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전동기를 따라서 이제 로프가 이제 감기는 거겠죠.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로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기체가 2대1 루핑이니까 1m 움직이는 동안 전동기에 연결된 로프는 2m가 움직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거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래서 일단은 뭘 기억을 하셔야 되는가? 회전자 주변 속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V가 파이 D 60분의 N. 그렇죠? 그래서 초당 움직일 때에 요게 원의 둘레니까 원의 둘레가 몇 바퀴가 도느냐, 초당 몇 바퀴가 도느냐. 그게 이제 V였고, 요건 이제 요걸 만약에 초당 속도가 아니고 분당 속도로 하면 이제 60을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V는 파이 D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단위가 이제 RPM이고, 그렇죠? 이제 분당 속도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전동기의 요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전동기의 회전 속도는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파이 D에 V 분당 속도로 하시면 되고, 요 지름이 얼마냐면은 여기서 했죠. 0.76m. 속도는 얼마냐면 140인데, 요거 이제 1대1 로핑이면 이제 140인 거고 2대1 로핑이니까는 이거에 2배를 하셔야죠. 그렇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게 하나 움직이는 동안 여기선 2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게 140이니까는 여기가 2개가 움직이는 건 요거의 2배.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140 곱하기 2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몇 RPM이 나오냐면 117.27 RPM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동기의 회전수가 110.27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대 루핑의 경우에는 전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kg 요 기체의 속도 움직이는 거리보다 2배만큼 된다. 속도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는 거. 첫 번째 제가 그때 보면은 이제 정전 유도 전압을 구하는 건데, 뭐 전력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셨죠. 정전 유도 전압 구하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거 이제 대지 정전 용량이고, 요거 이제 상호 정전 전선 간의 정전 용량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E는 대지 전압이에요. 대지 전압. 그렇죠? 뭐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값들을 그냥 쭉 대입해가지고 유도 전압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는 뭐 그냥 하나씩만 대입을 해보면 다 구하면 식이 너무 체계되어 있는데 굳이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0.00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B는 0.00062라고 했고, 그렇죠? C는 0.0004라고 했고요. 대지 정전 용량이 0.0052라고 했고요.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처음에 154 2회선 송전선이라고 했는데 얘가 대지 전압이니까는 154는 성간 전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를 루트 3으로 나누어서 대지 전압으로 바꿔서 계산기를 쭉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전 유도 전압 구하시는 거. 그래서 뭐 그렇더라. 설명들 뭐 전력 시간에 이제 많이 드렸을 테니까는 기억이 잘 안 나시면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것들 설명을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대. 옥내 변류기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는 나오면 뭐
몇 명이나 맞히겠어요. 예. 요번에 이제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나오면은 요걸 이제 기본으로 맞출 수는 있지만은 뭐 이런 것들은 좀 버리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맞출 수가 없는, 그렇죠? 4번 전동기 개별로 콘덴서를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여자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죠? 콘덴서 전류가 이제 무바 전류보다 이제 큰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진상 이제 전류니까는 전격 전압이 일시적으로 단자 전압이 일시적으로 전격 전압을 이제 초과하게 되는 거죠. 진상에 대한 전류 때문에. 이제 거기 나오는 것들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5번 문제는 5번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요 표를 부하집계표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죠. 다른 것보다도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으니까. 얘가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단상 3선식이다. 단상 3선식.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냐면 단상 3선식이고요. 그러면 여기 부하 분담이 A하고 B가 있죠. A선이 있는 거고 B선이 있는 거고 중성선이 있는 거죠. 단상 3선식이니까 선이 3개가 있고, 전압은 여기에는 이제 220에 걸리는 거고, 요거 하나에는 이제 110에 걸리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단상 3선식이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건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하들을 보시면 부하가 요 1, 2번 부하는 A, B에 이렇게 다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여기 3번, 4번, 7번은 A에만 이렇게 글씨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5번, 6번, 8번은 이제 B에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3, 4, 7번은 이렇게 A에 부하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5번, 6번, 8번은 이렇게 B에 부하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 2번은 A, B 상간에 걸리는 부하인 거죠. 그렇죠? A, B 상간에 이렇게 선간에 걸리는 부하가 요거인 거죠. 요거. 그렇죠? 일단 이제 그 개념만 아시면 나머지 문제 푸실 때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부하집기표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1번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선정하려. 얘네가 간선이죠.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가 간선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뽑아져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부하가 이제 걸리면 이제 까만 거는 이제 분기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초록색은 이제 간선이 되는 건데, 그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선 중에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거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더 큰 전류가,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들을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는 A쪽 부하는 5000이고요. B쪽 부하는 4200이니까 B선보다는 A선에 더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굳이 뭐 두 개를 다 비교를 해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 A만 하면 되는데, 뭐 책에는 이제 B도 구해놨고. 일단 A선에 대한 부하 전류는 얘는 5000이고요. 전압은 얼마예요? 여기는 전체가 220인 거고, A선 요거 하나에는 110만큼의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부하 전류를 계산을 하시면 45.45가 된다고 합니다. 45.45 암페어. 그렇죠? 이게 이제 전류값이고, 그러면 이 전류값으로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단상 3선식일 경우에 전압 강화가 있고, 단상 3선식일 경우에 전선의 굵기는 17.8에 Li에 1000에 2. 그렇죠? 문제 보시면 단 해가지고 전압 강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죠. 분전반까지의 거리는 얼마라고 나왔냐면
분전반까지의 거리는 60m, 그렇죠? 요거 이제 60m라고 했고, 얘는 60m. 그리고 전류는 이놈을 대입을 하시면 되고, 전압 강화는 얼마라고 했냐면 단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전압 강화는 2%다, 그렇죠? 요거는 전압이 이제 110이니까 110V에 0.02, 그렇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22.06이 되죠. 22.06 미리스퀘어가 됩니다. 그렇죠? 22.06 미리스퀘어.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굵기를 구했는데 공칭값이 아니니까, 그럼 공칭값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전선의 허용 전류표라는 게 나오죠.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봤더니 요거보다 이제 큰 거를 쓰는 거니까 22.06보다 크면 25짜리를 쓰는 거죠. 따라서 간선은 25ms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렇죠? 부하 전류를 구해서 제일 큰 놈을 기준으로 전선의 굵기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칭값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후광전선 간의 굵기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냥 지우고 후광전선 간의 굵기를 구하십시오. 그렇죠? 뭐 이제 전선의 굵기, 이제 아까 그 전선의 굵기라기보다는 원의 단면적, 그렇죠? 단면적을 구할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공식이 4파이 D 자승이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D는 지름이고, 요거는 지름을 의미해요. 지름. 그렇죠? 그래서 그 단면적에서 단면적을 알면, 그 관의 단면적을 알면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 관의 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전선관의 굵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T를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전선의 굵기를 구했어요. 얼마라고 했냐면 전선의 굵기가 25ms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피복물이 포함되지 않는 이제 전선이 이제 25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분전반까지 이 전선을 끌어오는데 나선으로 끌어오는 거 아니고요. 전선만 끌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광전선관이라고 하는 전선관 안에 요 전선 3개, 즉 N상하고 A하고 B, 요 3개를 전선관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전선이 나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피복물을 포함한 굵기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전선관에 대한 굵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나와 있어요. 단면적이 25ms의 경우에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얼마라고 했냐면 88ms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여기 이제 피복물을 포함한. 근데 얘가 전선관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A, B, N 3개가 들어가는 거죠. 전선관 안에 3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64가 나온대요. 264 미리스퀘어. 그렇죠? 그래서 요 264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D를 놓고 나머지를 넘겨서 계산을 하면 되냐? 그러면 좋겠는데 안 그렇죠. 왜냐면 전선관이 있으면 전선관에 이 전선 3개를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서 전선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류가 흐르고 나면 이제 열 같은 것도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안 하고, 뭐 예전 규정이긴 한데, 만약에 전선의 굵기가 같으면은 단면적의 48%, 그렇죠? 만약에 굵기가 서로 다르면 단면적의 32%만큼만 넣는다라고 하는 옛날 규정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그거 빠졌죠.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조건에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 그 조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후광전선관 전선 점유율을 48% 이하로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전선을 집어넣는데, 전선 이렇게 3가닥을 집어넣는데, 요 면적이 전체 단 면적의 48%를 넘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선관의 지름을 구하는데 이 전선관의 지름에 0.48, 그쵸? 예. 요 안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요 안쪽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구했던 264가 있죠. 264보다는 이쪽이 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전선 지름의 48% 이하로 전선을 유지를 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이런 거죠.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D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264까지 넣고 계산을 해보죠. 뭐 이런 건데 파이 D 제곱이 4 네, 얘가 264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D는 어떻게 되겠어? D는 따라서 D는 넘어가는 거니까는 264에 곱하기 4에 파이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4 곱하고 파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제곱 넘어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름을 구하면 요 지름이 얼마인가 봤더니 이렇게 해서 0.48이 안 넘어갔죠? 여기 0.48. 죄송해요. 여기 좀 지울게요. 다시. 뿅.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0.48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이에 D 제곱에 곱하기 0.48인데 얘가 이제 264. 그렇죠? 그러면 요 D만 놓고 나머지 반대로 넘기면 264에 4가 곱해져 가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파이 곱하기 0.48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곱이 넘어가면 이제 루트가 씌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지름이 계산을 해보면 26.46이래요. 26.46mm. 그거를 후광전선관의 전격값에 공칭값에 대입을 해보면 요거보다 이제 큰 값이 내어야 하니까 답은 28mm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광전선관의 굵기는 28. 다음 3번 문제인데 3번 과전류 간선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어떻게 선정하냐면 설계전류 혹은 이제 회로 부하전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값이 더 커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케이블에 흐르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이 더 커야 됩니다. 요건 뒤쪽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이 이래. 예전하고 좀 이제 달라진 거죠. 원래 이 조건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에 적용을 하진 않았던 거죠. 어쨌거나 요거 설계 전류라고 하는 건데 부하 전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전격 전류 구하시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차단기가 있고 이렇게 부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있으면 요 부하의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0A다. 그렇죠? 그러면 차단기는 얘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1.3배 정도 보통 하니까 130. 그리고 그거보다는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이 허용 전류값이 더 커야죠. 뭐 150A 이렇게. 이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 차단기는 요 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랑 부하 전류 사이에 대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얘보다 커야 되고 얘는 얘보다 얘보다 얘가 커야 되고 얘보다 얘가 커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선의 허용 전류 요거 그때 부하의 전격 전류 구했었죠. 얘가 얼마였냐면 45.45였죠. 얘가 45.45A였고요. 요 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는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전선의 허용 전류 표가 있죠. 이제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단면적 25,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단면적이 25mm 스퀘어였는데 그거에 대한 허용 전류가 있고요. 전선 간의 3본 이하를 수용했을 때의 전류가 나오죠. 요게 이제 요거죠. 3본을 넣었으니까 전선에 흐르는 허용 전류는 117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차단기 용량을 선정을 하시는 건데 최대한 이쪽에 가깝게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이제 차단기가 이쪽에 가깝게 되면 차단을 못하는 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3번에 보시면 AT하고 AF에 대한 용량이 이제 AF 프레임 용량이 100짜리가 있고 그리고 트립 용량이 이제 100짜리가 있으니까 프레임 용량하고 트립 용량하고 다 100짜리를 선정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전하고 좀 이제 달라졌죠. 네 번째. 분자원반의 복선 결손도를 이제 완성하셨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중성선 N이 있고 그리고 이제 A선하고 이제 B선이 있는 거죠. 단상 3선식의 중성선은 접지를 해야죠. 옛날에 이제 이종 접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조건이 없어진 거니까 어떤 접지를 해야죠. 이게 이제 접지 단자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게 여기에 보시면 요 팩이 그 이전 아마 문제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작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이제 조건이 그랬었거든요. 원래는 차단기 접점이 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러한 때에는 같이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빠져서 무조건 같이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좀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렇다고 치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보면 번호가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있는데 요 번호가 이제 이거죠.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부하를 연결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부하를 보시면 1번 부하하고 2번 부하는 1번 부하하고 2번 부하는 선간에 걸리는 거죠. A선, B선. 그렇죠? 요 선간에 걸리는 거니까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 요거 A선에 얘는 B선에. 그렇죠? 얘도 A선에 얘는 B선에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3번하고 4번은 3번하고 4번은 A에만 연결이 있는 거죠.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A에만, 여기 A죠. 나머지는 중성선. 그렇죠? 얘도 A선하고 중성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7번도 그런데 7번도 7번도 A에만 연결하는 거니까 7번도 요거 A, 다른 하나는 중성선 이렇게. 그럼 5번하고 6번은 어떻게 돼요? 5번하고 6번은 B선에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번은 B선, 하나는 중성선에, 얘도 중성선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8번도 B쪽에 연결을 하는 거니까 B선하고 하나는 중성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요거 이제 크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고 아까 이제 차단기 용량 구하는 거 그거 한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올해 한번 이제 문제를 좀 거쳐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했고 복선도 완성했고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십시오.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십시오. 단상 3선식에서의 설비 불평형률을 구하십시오. 표를 그냥 다시 하자. 불평형률을 이제 구하시는 건데 불평형률을 구하십시오. 평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단상 3선식의 이제 불평형률은 어떻게 구하세요? 글씨 이상하네. 단상 3선식에 대한 불평형률은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전압 중에 그 부하 중에서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다 더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2분의 1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표를 보면은 부하 직계표를 보시면 중성선과 다른 한 선에 걸리는 전압이 A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건데 얘는 어쨌든 A 아니면 B니까 A에다가 연결하는 것은 1000에 플러스 1400에 플러스 700 그쵸? 예. 그리고 B선에 연결되는 것은 600에 플러스 1000에 플러스 700 그쵸? 예. 그러면 A는 부하가 얼마냐면 A는 3100 B는 2300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고 3100에서 2300 빼시고 그렇죠? 밑에는 다 더해야 되는데 단 더한 값이 그 표에 나와 있죠. 5000하고 4200 그렇죠? 그러면 5000하고 4200 해가지고 2분의 1 그렇죠? 3상 3선씩은 이제 3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해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불평형률이 17.39% 이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5번까지 풀었습니다. 그렇죠? 넘어가시고 6번 좀 이제 머리 아픈 거 풀었으니까는 좀 이제 수월한 거 이제 하나 보죠. 뭐 처음 보는 그림 같아 보이지만 비율 차동 계전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은 앞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다른 점은 뭐냐면 요 2차 측에 이제 그 비율 차동 계전기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있는 것뿐이죠. 뭐 두 개가 있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만약 전류의 방향이 좀 이제 다르면은 문제가 됐겠는데 I1도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그렇죠? I2도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비율 차동기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I1 플러스 I2죠. 그리고 I3는 이게 이제 이쪽으로 흐르니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거고. 그렇죠? 이제 뭐 비율 차동기가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만약 고장이 나면 요거랑 요거 이제 I3 프라임인데 없으니까 얘를 I3라고 할게요, 그냥. 요거랑 I3랑 차이가 이쪽으로 이제 흘러서 그 비율 차동 계전기가 이제 동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니까 이쪽만 이제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전류가 같은 쪽으로 흘러가니까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A 코일하고 B 코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억제 코일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이제 동작 코일인 거고, 그렇죠? 동작 코일의 고장시 동작 그 코일에 흘러 들어가는 IC라고 하는 전류는 요거에서 요걸 이제 빼면 되는 거죠. 그 차만큼 흘러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7번.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 거기 그림을 보시면 25마력짜리는 Y델타 결선이죠. 보시면 MM은 이제 메인 접촉기고 M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델타 결선이고 MY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Y 결선이어서 이제 Y델타 운전에 대한 25마력짜리는 Y델타 운전을 하고 7.5, 15하고 20은 요거 이제 그냥 직익 기동을 이제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컨트롤 변압기가 이제 끝에 있는 거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분기 회로의 케이블 선정 시 허용 전류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구해는 보죠. 1번. 전격 전류를 구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전격 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P에다가 루트 3에 V에 역률이 있으면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구하는 거죠.
20마력짜리니까는 저 20마력이니까 20마력 곱하기 746이죠. 1마력이 이 홀스파워가 746와트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효율 있으면 이제 효율까지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고. 루트 3에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2차 측이 380이네요. 380에다가 곱하기 전동계 역류라고 효율은 0.9하고 0.8이죠. 0.9 곱하기 0.8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저희 책에서는 이제 요거 마력을 입력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했는데 뭐 한꺼번에 계산을 해도 어쨌거나 이제 계산을 하면은 뭐 31.48이 된대요. 31.48. 소수점 때문에 조금 뭐 오차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케이블 선정 시 허용 전류는 이것보다 이제 큰 걸로 가야 된다라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래는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번에 새로 바뀐 규정인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이제 회로의 설계 전류예요. 이제 IB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뭐 전격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 I에는 I 이제 보호 장치의 전격 전류죠. 그러니까 차단기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차단기 전류고 그다음에 이렇게 IZ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케이블의 이제 허용 전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전류보다는 차단기 전류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차단기 전류보다는 도체에 흐르는 허용 전류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이 뭐냐? 통상적인 동작 전류 1.45배의 도체 허용 전류를 곱한 값이 통상적인 허용 전류보다는 이제 커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전동기를 그냥 간단하게만 개념만 이제 잡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전동기를 기동을 할 때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해서 차단기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얘가 이제 전동기에 연결된 부하다 보니까 기동 전류에 의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값은 구했는데 기동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동 전류가 몇 초 동안 얼마만큼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차단기 용량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인 동작 전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했는데 실제로 동작해 보니까는 떨어지네. 그럼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이 동작 전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복잡하죠. 이 동작 전류를 구하려면 기기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전동기가 몇 초 동안 기동을 할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기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렇게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구했을 때 얘만 딱 구했잖아요. 그렇죠? 얘만 딱 구했죠. 근데 이거 이후에 다른 값들을 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으니까 적어도 이거보단 커야 되겠다라고 답을 한 거지 얘가 정확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제 새로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혹시 나오면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문제 자체로는 뭐 이런 전류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부하 전류를 구해놓고 그거에 대한 그거보다 큰 허용 전류를 선정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조건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케이블 전류가 그거면 되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왜냐면 그보다 커야 되는데 얼마나 커야 되는지는 조건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어서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얼마만큼의 허용 전류냐 그냥 31.48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 해야 돼요. 그런 거고 두 번째
상계 결선도의 삼상 유도 전동기 변압기 표준 용량을 선정하십시오. 선정하면 되죠. 변압기 용량 어떻게 선정하세요? TR.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료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역률, 부등률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요건 이제 개개의 이제 최대 전력인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일단 전체 설비 용량을 구하셔야 되는데 다 이제 마력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럼 25에 플러스 7.5 플러스 15 플러스 20 얘는 이제 마력이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745를 해야 되는데 변압기 용량을 킬로로 선정을 할 거니까 745는 아까 이제 1마력이 745라고 했는데 746이죠. 갑자기 헷갈리네. 745, 746. 746. 746이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와트고 킬로로 바꾸고 싶으면은 0.746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3승 한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0.746 그럼 이제 킬로와트로 바뀐 거고요. 수용률. 수용률이 얼마냐면 문제에 나와 있어. 수용률이 0.65다. 0.65다. 역률하고 부등률인데 역률은 0.95, 효율이 0.8이라고 했으니까 부등률은 없죠. 0.9에 0.8 곱하기 0.8 하면 이제 변압기 용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45.46 이걸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하셔야 되는데 3번이 아니고 그 그림 바로 밑에 보면 삼상 변압기 표준 용량이 나오죠. 그럼 요거보다 큰 거. 그럼 얼마짜리 선정하시면 되냐면 50짜리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 3번 문제는 요거죠. 3번 문제는 유도 전동기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Y 델타 결선이고요. 무조건 밑에가 Y죠. 이쪽이 델타가 될 수는 없고 이쪽이 델타고. 그래서 여기는 MY Y 결선. 여기는 MD 델타 결선. 얘는 뭐냐면 메인 차단기. 그렇죠? 메인 MC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된 거고 여기 델타 결선은 어떻게 연결하세요? Y 결선은 세 개를 하나로 묶는 거니까 이제 여기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되고 델타 결선은 두 개씩 하나로 묶는 거죠. 두 개씩 하나.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풀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갔다가 내 걸로 가면 안 되죠. 상대방 걸로 가고 또 갔다가 또 다른 사람 걸로 가고 다른 사람이래요.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른 걸로 가면 도착.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두 개씩 묶었고 처음 시작해서 끝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된다. 마지막 제어용 변압기의 사용 목적은 이제 뭐 제어기기의 조작 전원으로 공급을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컨트롤이란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쓰시면 되죠. 넘어가시고 8번. 아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뭘 물어봤냐면 얼마 이상의 허용 전류 갖는 전선을 써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조건이 없어서 단지 그냥 여기에 나오는 부하 전류를 가지고 그냥 그 이상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간선 A점에 대한 부분인데 얘가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요 A점이 흐르는 전류는 1, 2, 3, 4번을 다 합한 전류 값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하기 전에 얘네가 이제 역률이 다 같았으면 되게 편했을 텐데 얘가 역률이 달라요. 첫 번째는 역률이 얼마냐면 88%, 0.88. 얘는 0.85.
얘는 0.9. 그렇죠? 예. 역률이 다르니까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다 이제 따로따로 좀 나누어서 계산한 다음에 합해야 되겠죠. 얘는 유효분이고, 그렇죠? 얘는 유효분이고, 히터니까, 그렇죠? 예. 이제 한번 구해보죠. I1부터 이제 구해보죠. I1은 3.75 곱하기 10의 3승 에다가 3상 3선식이니까는 루트 3배에 곱하기 380 전압이 380이죠. 거기다 곱하기 역률이 0.8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기로 누르면 계산기로 누르면 6.47이 된대요. 6.47A. 그렇죠? 이거 이제 피성분이고, 그럼 이거에 대한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유효분은 6.47에다가 역률을 곱하는 거니까 0.88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무효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분은 6.47에다가 곱하기 사인 값이죠. 1 마이너스 0.88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5.69가 나오고 밑에 거는 3.07이 나온대요. 나머지 다 똑같이 하면 되죠. 세 개 다 하기에는 시간도 지금 없어서 두 번째 거까지만 해볼게요. 두 번째 거까지만 하면 2.2죠. 2.2kg 얘 곱하기 10의 3승 하시고 루트 3에다가 380에다가 역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0.85죠. 그러면 요 전류값이 얼마냐면 두 번째 거 3.93이에요. 3.93 암페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효분은 3.93에 역률이 0.8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무효율은 3.93에 곱하기 사인 값이니까 1-0.8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시면은 뭐 3.34랑 뭐 2.07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7.5는 요 7.5짜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놓고 보니까 뭐 적어보죠. 그래놓고 보니까 요거는 유효분이 5.69고 무효는 3.07이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3.34고 무효가 2.07이고 그리고 7.5짜리는 11.39고 요거는 5.5이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거에 제곱 이거 다 더한 거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요 전격전력 유효 전력이니까 유효, 그렇죠? 이렇게 무효끼리는 더하고 해서 전체를 루트를 씌우면 그럼 전류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전류를 해봤더니 얘가 값이 41.8A가 나오는 거고 아까 설계 조건에 의해서 그거보다 큰 거에 대한 허용 전류를 구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9번 뭐 9번도 마찬가지인데 면적에 분전만 설치를 하고 싶어요. 단위 면적당 10이고 감소율이 0.7%면 간선의 최소 허용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뭐 설계 전류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죠. IB 뭐 전격 전류나 설계 전류나 이제 부하를 이제 전압으로 나누면 이제 전류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 부하는 봤더니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단위 면적당 부하가 10VA니까 이렇게 부하는 이렇게 되겠네요. 1000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압은 얼마냐면 단상 2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20.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전류 감소율이 0.7이래요. 이렇게 해서 전류를 흘리면 감소율이 이제 0.7이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상해서
계산할 때에 얘를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하는 전력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6.49A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이상에 대한 허용 전류 케이블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고 10번은 미완성된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완성을 하면 되죠. 요거는 보면 특별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에 위에서 하나, 그 옆에 짝대기 표시된 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짝대기를 보시면 네 번째 짝대기 글의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역상제동을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역상제동을 함. 그러니까 그 시퀀스는 뭐에 대한 거냐면 역상제동을 하는 시퀀스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는 이런 조건들을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요거를 하셔도 괜찮긴 한데 그거보다는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시퀀스를 먼저 완성을 하고 대충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들을 읽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퀀스 도면 많이 보면은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직입기동 있고 정역운전 있고 Y델타 있고 그거 말고 나머지는 거의 뭐 다른 부분들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거의 한 95%니까. 그 중에서 정역운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역운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역운전에서 여러분들이 접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동기니까는 자기유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기유지는 꼭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정역운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인터록이죠. 이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돼요. 타이머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옵션이에요. 그 대신에 정역운전이 아니고 Y델타 운전이면 타이머는 들어가야 되죠. 꼭. 근데 어쨌든 정역운전이니까 요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조건을 읽기 전에. 여기 보죠. 여기. 정역운전이죠. 정역운전이니까는 하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두 개선만 바꾸면 되는 거죠. 보통은 가운데 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두 개를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 뭐 첫 번째 거를 두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쨌든 그 두 개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뭘 바꿔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은 이제 가운데 거를 두고 나머지를 이제 두 개 바꾸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SCR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가전류가 흐른다거나 하여튼 보호 차단 장치죠. 그래서 얘가 일로 뚝 떨어지면 이제 노란불이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이제 여기 이제 해봅니다. MC1하고 MC2가 있는데 저쪽 그림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지만 얘는 정방향으로 그렇죠? 그리고 얘는 역방향으로 기동하는 MC죠. 그렇죠? 그리고 요건 이제 고장 났을 때 불이 들어오겠고 요거하고 요거는 요 MC1과 MC2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불이 들어오겠는데 그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요거는 일단 보류. 조건을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PB1이 있고 얘가 정방향에 대한 MC니까 아마 뭐 그러겠죠. 아마 얘를 이제 누르면 그렇죠? 얘를 누르면 MC1이 여자가 되겠죠. 기본이잖아요, 그게. PB1을 눌렀는데 MC1이 안 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눌렀을 때 정회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접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접점은 다 B접점이어야 하죠. 하나라도 A접점이 있으면 떨어져서 여기까지 신호가 못 흘러가니까 전동기가 돌 수가 없잖아요. 얘를 눌렀을 때 요놈하고 요놈은 다 이제 B접점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누르고 나서 손을 떼어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자기 유지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무슨 접점이 들어가요? MC1에 A접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야지 얘를 누르면 여자가 되면서 얘가 여자가 되는 동시에 이 보조접점이 이제 붙으니까 PB에서 손을 떼어도 계속 전동기가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정방향은 이제 됐어요. 정방향은 끝. 두 번째 이제 역방향.
역방향으로 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면 어쨌거나 얘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멈추고 MC2가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PB 얘가 1이니까 아마 2겠죠. PB2가 있어야 되는데 요 PB2는 얘를 기동을 시키면서 얘를 멈추게 해야 돼요. 따라서 PB2가 여기에도 같이 연결이 돼야죠. 연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동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PB2를 동작시키면 얘는 떨어지니까는 MC1 정방향으로는 멈추고 그리고 얘를 눌러서 MC2 역방향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눌렀을 때 PB2를 눌렀을 때에 역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비접점이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이게 뭐 같아요? 이 부분이. 얘가 뭐냐면 얘가 인터록이죠. 인터록. 서로 동시에 동작하지 않도록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쓴 게 뭐예요? 걔가 인터록이니까 요거는 얘가 갖다가 MC2. 얘는 얘 갖다가 MC1. 그렇죠? 그래야지 얘가 여자가 되어서 떨어지면 요 MC1은 동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동작하는 동안에 얘가 떨어지면 얘는 동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인터록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얘를 눌렀다가 손을 떼어도 얘는 계속 돌아가야 되죠.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유지 접점이 필요합니다. 얘가 MC2죠. 요거니까. 근데 얘가 이제 눌렀을 때에 자기 유지가 됐을 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얘도 비접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여기 타이머가 있으니까 타이머 접점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한시 동작.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아니면 타이머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타이머를 램프에 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충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대충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읽어보면 전원 스위치 MC12를 투입하면 주회로 및 제어회로에 공급이 되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원래대로 된 거고 누른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 MC1 보조 접점에 의해서 램프 R1이 점등된대요. 그거네. 얘를 누르면 요거 여자가 되면서 RL이 점등이 된대요. 그럼 얘는 MC1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동기는 정회전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 누른 버튼 스위치 P1을 누른 후 손을 떼어도 MC1은 자기 유지에 대해서 전동기는 계속 회전을 했죠. 이거 자기 유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지. 얘도 자기 유지. 그렇죠? 이게 자기 유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동기 운전 중에 누른 버튼 스위치 PB2를 누르면 MC1이 소자가 되어서 전동기가 정지된대요. 그렇죠? 요거를 PB2를 누르면 얘는 정지하고, 그렇죠? 얘는 정지하고, 그리고 RL은 소등이 되고, 그렇죠? 붙었다가 떨어지니까 소등이 되고, 그때 MC2가 여자가 된대요, 그렇죠? 눌렀으니까는 MC2가 여자가 됐죠.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되어서 자기 유지됐죠. 전동기는 역회전을 하고,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요거 됐고, MC2의 보조 접점에 의해서 램프 GL이 점등된대요, 그렇죠? 요거. 그럼 요거 뭐 있어요? MC2. MC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그리고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역회전 중인 전동기가 정지하고 주회도 그러니까는 요게 타이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회전을 하고 있다가 역회전 버튼을 딱 누르면 역회전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 스톱. 그래서 제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일정 시간 이후에 멈추도록 하려면 필요한 접점이 뭐예요? 타이머 접점이죠. 그래서 얘는 손을 눌렀다가 뗐으니까 이제 신호가 이제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내가 얘를 멈추고 싶으면 얘가 이제
일정 시간 이후에 동작을 하면 그럼 신호가 끊어지니까는 얘가 이제 소자가 되고 그러면 GL도 소등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MC2, MC1하고 MC2 보여줌 위에 상호 인터록에 대해서 동시에 동작하지 않겠다. 그렇죠?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록. 그렇죠? 동시에 동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과전류가 감지되면은 얘가 동작을 해서 킥 그러면 신호가 이게 끊어지니까는 이쪽으로는 전원이 차단이 되겠다. 그리고 YL만 램프가 점등이 된다. 리셋하면 다시 원래대로 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일일이 한다기보다는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역운전이면 정역운전에 해당하는 것들, 자기유지랑 인터로 대충 이런 것들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11번. 변압기 용량이 1000인 변전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전력 공급하고 있을 때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이게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하를 공급을 한대요. 얘는 1000짜리고 1000kVA고 부하가 요거 하나는 200kW에 500 kVAR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400kW에 역률이 0.8이다. 지상 0.8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콘덴서를 연결을 했죠. 역률 개선용으로. 얘가 350이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kVAR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콘덴서 용량은 그 kVA로 이제 보통 쓰긴 하는데 어쨌건 문제에서 뭐 무효 전력이니까 그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됐다. 그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건데 1번이 뭐냐면 설치 전에 부하 합성 역률을 구하라고. 요거 빼고 요거 하기 전에 나머지에 대한 역률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역률 어떻게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피상분의 이제 유효인데 피상분은 유효의 제곱에 무효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시고 다시 이제 유효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유효분이 200하고 400이죠. 200 플러스 400, 600이네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똑같이 600이고 무효분을 구하셔야 되는데 무효분은 얘는 이제 하나 그대로 나왔어요. 500이라고. 이쪽 무효분을 구해야죠. 그럼 무효분 PR은 어떻게 되냐면 500에 플러스 이거니까 P상분의 이제 이렇게 코사인 역률이 있으면은 코사인을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꼬이네. 그냥 식으로 쓸게요. 유효 전력을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이렇게 피상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상분에다가 무효분을 이제 곱하면은 걔가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거니까 얘가 400이죠. 유효 전력이 400이니까 걔를 역률로 나누고 0.8 그렇죠? 곱하기 무효율.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그렇죠? 해서 계산을 하면 800이래요. 800. 그러면 요 80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거는 계산기 안 눌러도 되겠죠. 6, 8, 10이니까. 그렇죠? 600에다가 800 하면은 1000이 나올 테니까는 1000분의 600이니까 역률이 얼마냐면 0.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번. 그렇죠? 두 번째. 캐패시터를 설치를 하고 과부하되지 않도록 200kW의 전동기 부하를 새로 추가할 때에 전동기 역률이 얼마만큼이 되어야 할까요? 위치우고 두 번째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요.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350짜리 콘덴서를 달았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00짜리 부하를 더 걸 거다.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식은 이제 요건데 과부하가 되지 않는 거니까는 이거보다 이제 크면 안 되는 거죠. 얘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러면 1000에 루트에 아니다. 루트 어차피 넘겨야 되니까 제곱이라고 하죠. 제곱에서 넘기고 봅시다. 1000의 제곱에 그럼 여기 이제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유효분은 얼마냐면은 요거 600에다가 200을 더 더하는 거죠, 그렇죠? 600 플러스 200 요게 이제 유효분이죠. 제곱, 그렇죠? 요게 유효분, 그렇죠? 플러스 이제 무효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무효분이 그 전에는 얼마였냐면 800이었죠. 800. 요거하고 했을 때 무효분이 아까 좀 전에 계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이었어요. 800에다가 콘덴서를 달았으니까는 350만큼이 빠지죠. 그렇죠? 요건 이제 지상에 대한 값이고 요건 진상에 대한 값이니까 더하는 게 아니죠. 서로 이상이 반대니까는 빼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얘가 유효 전력이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한 무효분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무효분을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죠?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450이죠. 빼면 800에서 350을 빼면은 450이고 요건 이제 800이니까 식을 요 무효 전력에 대해서 요 200짜리 부하의 무효 전력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제곱이니까는 일단 요거 두고 요거 먼저 넘겨야 되겠네요. 그럼 1000의 제곱에 마이너스 800의 제곱을 하고, 그렇죠? 요 가로 안에 있는 제곱이 넘어가야 되니까 루트에 요 450이 넘어가는 거니까 빼기 4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150이 된대요. 150 kVAR.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새로 요걸 추가했을 때 이거에 대한 역률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 여기 좀 지우고 역률은 똑같죠. 코사인 세타 역률은 200 루트 200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방금 계산한 거 150의 제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역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요거 누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80이 나옵니다. 80%. 그렇죠? 여기가 조금 복잡했죠. 그래서 아까 요거 했었던 거. 여기가 조금 복잡했는데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1000을 넘으면 안 되고 유효 전력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요거 새로 추가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효분은 요거는 빼고 그리고 넘지 않도록 무효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제 아까 여기서 계산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값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유효분의 피상분을 해가지고 역률을 구한 거죠. 그렇죠? 순서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부하가 추가됐을 때에 대한 종합 역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새로 부하를 추가를 했을 때에 대한 어차피 이제 얘는 계속 역률만 물어보네요. 역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까도 계속 하고 있지만 코사인 세타가 피상분의 유효분이죠. 그렇죠? 부하가 이걸 넘지 않도록 한 거니까 피상분은 1000이고요. 1000이고. 그리고 원래 600에다가 새로운 부하 200을 추가한 거니까는 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역률
새로운 부하를 추가했을 때 역률이 얼마라는 거냐면 80%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번. 네, 엄청 설명할 게 많네요. 12번. 네, 12번은 이제 이렇게 삼상 이제 변압기에 부하가 걸려 있고, 그 중에 단상 부분에 전동 부하를 이제 연결한 이제 그런 그림이네요. 문제를 보시면 20kVA에 대한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했대요. 이 변압기는 20kVA 세대를 델타 결선해서 부하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이 전동기 부하는 얼마냐면 45kW의 역률이 0.8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수전 설비가 있고 변전소에 이제 부하를 공급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다가 AB 사이에 이제 60W짜리 요 사이에 AB 요 사이에 60W짜리 전동 부하를 전구를 사용해서 이제 점등하고자 하는 거죠. 과부하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까지 점등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죠. 일단은 우리가 이 전등 부하에 대한 거니까 이 전등 부하는 단상에 걸리는 내용이니까 단상에 대한 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단상 변압기는 20kVA고요. 그때 유효 전력은 0.8이니까는 그렇죠? 이게 3으로 나누면 어차피 3상에 걸려 있는 거니까 한 상에 대한 그 부담으로 바꾸면 요거는 15kg죠. 그렇죠? 역률은 0.8이고 얘는 15kg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효분이 15kg예요. 근데 역률이 0.8이니까 만약에 20kVA면 부하를 얼마까지 걸 수 있냐면 8이 16이니까 16kW까지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얼마만큼 남았어요? 1kW만큼 남았죠. 1kW만큼. 그러면 이 60W짜리를 1kW만큼 걸면 되는데 그렇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게 될 거면 전동 부하의 역률이 0.8이면 돼요. 얘가 역률이 0.8이면 어차피 이 전동기랑 역률이 똑같으니까 이 역률 그대로 삼각형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kg짜리만큼의 이제 부하만 이제 전등을 걸면 되는데, 전등 부하는 역률이 얼마냐면은 1이죠. 그렇죠? 전등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물론 형광등 뭐 이런 거 역률이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전등은 역률이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삼각형이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1이었는데 1보다 조금 더 많은 전력이 여유가 생깁니다. 역률이 좀 이제 개선이 돼서 저 부하를 걸었더니 1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전력이 이 변압기에 여유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전동 부하를 걸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다시 한번 좀 이제 풉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아니고 그냥 몇 등까지 점등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거니까. 일단 요 하나에 걸리는 부하가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이제 거는 거니까는 요 하나가 20이라고 했죠. 피상전력은 그렇죠? 피상전력은 유효분의 제곱 플러스 무효분의 제곱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건데, 이것도 아마 좌우로
넘겨야 될 테니까 책에 있는 것처럼 제곱을 아예 이쪽으로 넘기죠. 자, PA의 제곱은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게요. 요 피상분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요 변압기 하나 용량 20이라고 했으니까는 2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기 아까 전동기 45짜리였는데 요거 그 단상 변압기 하나에 대한 걸로 해서 3으로 나누면 요거 이제 15죠. 15. 그렇죠? 15에 얼마의 부하를 더 걸지는 몰라죠. 이게 이제 여유인데 얼마만큼의 여유가 더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요걸 넘으면 안 되는 거고. 무효분은 얼마였냐면 아까 계산을 안 한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무효분은 15에 요거에 대한 무효분은 15에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했었던 거. 그렇죠? 15kg를 코사인으로 나누고 거기다 이제 무효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요 전동기 한 상의 그 무효 전력이 되는 건데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11.25래요. 11.25. 그래서 여기가 11.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역률 100짜리 전등을 이제 걸었을 때에 요 변압기에 대한 여유값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얼마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넘기면 얼마만큼의 여유가 생길까 이제 보시죠. 얼마만큼의 여유가 생기는가 보면 20의 제곱에 빼기 11.25의 제곱에 루트 넘어가셔야죠. 루트에 빼기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요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1.54래요. 1.54kW. 그렇죠? 아까 원래는 1kg였는데 아까 그냥 역률이 0.8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1kg였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는 1.54kg가 된 거죠. 이만큼의 이제 여유를 가지고 변압기를 걸 수가 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면 이런 거죠. 여기에 부하를 거는데 전등 부하를 거는데 1.54라고 하는 거죠. 여유가 1.54kW만큼의 부하를 더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얘가 변압기가 이거 하나가 그쵸? 단상에 이제 전등을 걸었으니까는 이거 하나에 대한 여유가 1.54여서 이렇게 이제 부하에다가 공급을 하면 되는데 근데 델타 결선에서 나머지 두 개의 두 상에 대한 부분도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변압기가 이것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전기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만큼의 부하도 주지만 나머지 변압기에서도 얘한테 부하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부하를 공급할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부하를 이 두 대의 변압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만약에 1이면 이쪽 변압기가 1이에요. 154를 1이라고 이제 치환을 한 거예요. 1이면 그럼 나머지 두 대에서는 2분의 1만큼 이제 부하를 더 이제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전압은 요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나 요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얘나 요 두 개에 걸리는 전압이나 똑같고 그러면 전압은 일정하니까는 전류하고 임피던스에 대한 값에 의해서 비례 반비례에 대한 관계가 될 텐데 요게 이제 임피던스 어차피 변압기는 똑같잖아요. 세대의 변압기가 똑같으니까 임피던스 얘를 Z라고 하면 나머지도 Z고 요 두 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EZ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임피던스가 2배로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전류상으로 따졌을 때에는 2분의 1배만큼 반비례하니까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1만큼의 부하를 공급을 하면 부하는 전류에 이제 관계된 내용이니까 1만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대에서는 2분의 1만큼을 더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하고 1하고 더하면 총 2분의 3, 한 1.5배 정도의 이제 부하를 더 감당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1.54에 곱하기 1.5배만큼 걔가 얼마냐면 2.31이죠. 2.31kW만큼 부하를 더 걸 수 있다. 만약에 한 대였으면 요것만이었으면 1.54였을 텐데 나머지 두 대에서도 얘한테 부하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2.31kW만큼 전등 부하를 걸 수가 있고요. 과부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서 걔가 이제 등수로 따지면 몇 등이냐? 2.31이니까는 곱하기 10의 3승이죠. 전등 부하는 60W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요거 계산기로 누르면 38.5등. 38.5등. 근데 얘는 절상하면 안 되죠. 절상해서 39등이 되면은 과부하가 되어 버리는 거니까 얘는 절사해야죠. 버려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8개의 전등을 걸면 과부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등을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변압기 두 대를 1차 측과 2차 측에서 병렬 접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변압기 이게 두 대가 있는데 변압기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1차 측에서 2차 측에서 병렬로 묶었다. 병렬 접속했다. 얘는 100kVA짜리고 전압은 6300에 211에 6300에 210. 1차가 6300에 2차는 210이고 그리고 변압기 임피던스는 6%다. 만약에 여기서 단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고압 측에 유입되어지는 단락 전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뭐 단락 전류 구하는 것들은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그렇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100의 전격 전류.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6인데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그럼 얘는 3%가 되겠죠. 저항이 병렬로 연결돼 똑같은 값이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의 반. 그렇죠? 그래서 3% 분의 100에 곱하기 100kVA죠. 100 곱하기 10의 3승에 단상이니까 루트 3 할 필요는 없고 고압 측에 대한 거니까 1차 측에 대한 거니까 6300.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529.1 529.1 A 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락 전류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14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명칭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네. 뭐 이제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이제 베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하는 베타적 논리합 회로고. 진리표에서 보자면 A, B가 입력이고 X가 출력일 경우에 0, 0, 0, 1, 1, 0, 1, 1 이렇게 이제 입력이 들어갈 때 여기는 빵, 빵, 여기는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적 논리합 회로를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면 얘가 빵이고 빵이다. 그러면 요거는 쭉 가서 0. 그렇죠? 이렇게 쭉 가면 얘 낫이죠. 부정이니까는 0이면 1이고 1이면 0이니까는 0이 가면은 1. 여기는 A에서 쭉 따라오면 마찬가지로 부정이니까 0의 부정은 1. B는 0.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곱하기거든요. 그럼 2개 곱하면 0이죠. 2개 곱하면 0이고. 그럼 0, 0에 이거 더하기니까는 출력이 이제 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값이 들어가면 0이 나옵니다. 1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한번 보면
지우고 이제 서로 이제 다른 값이 한번 이제 들어가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다. 그렇죠? 그러면 A는 0이고 그리고 여기서 B는 1입니다. 여기서 B가 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부정이니까는 0이 되겠죠. 1이었으니까 요거는 0이었는데 쭉 내려가면 부정이니까는 1이 될 거예요. 곱하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0, 얘는 1. 0하고 1이니까 더하기면은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이 나온다 이거죠. 뒤집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베타적 논리합 회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논리식으로는 일단 지우고 논리식으로는 요거 이제 곱하기고, 그렇죠? 곱하기고의 더하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바죠. 위에 이제 갓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A고, 그렇죠? 여기는 B의 바죠. B의 부정. 이렇게. 여기도 여기 A의 부정에다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곱하기니까 여기는 A 곱하기 B의 부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A의 부정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두 개를 합하면 A 부정 A 곱하기 B의 부정 플러스 A의 부정 곱하기 B. 이게 이제 논리식이 되는 겁니다. 15번. 단락비를 구하십시오. 네, 뭐 기기 시간에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니까 단락비 구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단락비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은 퍼센트 임피던스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단락 전류에다가 전격 전류를 나누어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보시면 단락 전류는 700이라고 했고요. 700. 전격 전류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용량이 5000이고 5000 kg 10의 3승 나누기 3상이니까는 루트 3에다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6000.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값이 481.13이 나와서 단락비는 1.45가 된다라고 합니다. 1.45. 그렇죠? 두 번째,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보통 우리가 철기기라고 부르죠. 덩치가 크고 철이 이제 많이 들어갔으니까는 자속도 좀 이제 많고 그리고 이제 초선하고 이제 풍선이 크니까는 손실이 많으니까 효율은 이제 좀 더 낮겠죠. 그리고 전압 변동을 양호하고 과거에 대한 내력이 증가하니까는 안정도도 이제 증가한다. 그런 거죠. 16번. 16번. 평균 조도를 계산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계산 문제는 거의 다 애들이 놀고 있는 걸로 끝나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fun.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조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조도는 넘기면 되죠. AD의 FUN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A가 도로일 경우에는 일반 면적하고 조금 달라요. 얘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데 한쪽 면에만 우리가 도로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가로등 하나가 담당해야 되는 면적이 이만큼인 거죠. 그렇죠? 요만큼은 등간격을 x라고 하고 요 도로의 폭을 y라고 한다면 요 면적은 그냥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부분이 2분의 x고 여기도 이제 2분의 x가 되니까 그럼 여기도 이제 2분의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하면 그냥 x가 되니까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아니고 만약에 맞보기나 마주보기나 이렇게 마주보기나 지그재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기서 구했던 면적의 반만큼만
반만큼의 면적만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비출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도 그 램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만. 나머지 반대쪽에서 요만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그 XY라고 했다면 그 XY 면적에 이제 2분의 1만큼, 반만큼. 그렇죠? 그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2는 광속이 얼마라고 했냐면 3000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조명률은 얼마냐면 0.45. 등은 이제 한 개당이니까는 뭐 곱하기 1을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등 간격이 얼마냐면 20m고 폭이 15m죠. 그러면 20에 곱하기 15가 됐는데 얘가 지금 양쪽 대칭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얘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D는 감광보상률인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는 대입하지 않을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도값은 구룩스가 됩니다. 그렇죠? 17번은 이제 뭐 거기 나오는 감리에 대한 내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3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